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에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자며 의료계와 야당에 거듭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근 공개 행보 재개를 놓고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추석이 다음 주인데 8월 같은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덥다는데요. 선선한 가을 날씨는 언제쯤 찾아오는 걸까요?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온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썬팅이 뭐예요? 코텍스. 아니요, 썬팅이 뭐냐고요. 햇빛을 차단시켜주는 옷을 썬팅이라고 하는데요. 저 한문처럼 썬팅은 루마 버텍스라고 합니다. 아, 루마버텍스? 그렇죠. LG전자 모빌리티 솔루션은 이동 공간의 차별화된 경험을 만듭니다.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LG전자. 추석 선물이요? 고민하지 마십시오. 맛, 건강, 진심 그런 선물은 딱 고민하지 마셔요. 우리 과일이 딱인데. 한국수력원자력이 펼쳐갈 내일의 이야기. 눈부신 에너지로 더 밝은 미래를 불러오고 내 손 위에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고 지구를 넘어 화성까지 에너지를 보낼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에너지를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면 해낼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다. 한국수력원자력.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갓슨 타이어 보상받고 3+1로 교체하자.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더 좋은 집에 대한 한결같은 고집. GTX 운정역에 선보이는 1,500여 가구가 예정된 서희 스타일스. GTX 운정역 개통 예정으로 더욱 빠르고 특별해진 프리미엄. 여기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까지. 지금 GTX 운정역 서희 스타일스에서 만나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람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구성. 여야가 일단 구성에나 합의를 했는데 오늘도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엔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한다고 한 만큼 야당만 나오면 된다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은 대표적인 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오후에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된 겁니까? 네, 먼저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당기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도 야당만 협조한다면 출범 준비를 마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민의힘은 의료계를
의료계를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물밑 접촉을 진행해 왔습니다. 야당에서 기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단체에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전에 출범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는 주요한 단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야당만 협조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공의 단체나 대한의사협회 같이 주요 단체 참여가 없다는 야당 지적에는 해당 단체들과도 접촉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러면 얼마나 의료단체를 만나고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급한 여당과 달리 추석 전 협의체를 띄우는데 야당은 다소 미온적인 기류마저 감지됩니다. 일부 단체만 배석한다면 협의체 구성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건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괜히 몇 개 단체만 먼저 참여했다가 의료계 내부 분열로 이어지면 문제가 더 꼬일 수 있다며 2025년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입장차부터 결정하는 게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한 대표가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민주당을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명절을 앞두고 중재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싶은 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전 서울의대 그리고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의료계와 한 목소리로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 문제에 조정 여지를 열어놓지 않는 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도 여당과는 다소간 온도차가 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의료단체가 참여하기로 결정되면 먼저 출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한 대표 의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2025년 정원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통령이나 정부 사과 등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협의체가 실제 추석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야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국회에선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전국 최대 현안인 의료개혁 문제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응급실 문제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은 과장이라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질의에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불거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이 등장하자 고성을 지르는 등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과정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시간이 급하고 보안을 지키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이전 관련 특혜 의혹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시민단체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취임식 전에 집무실을 이전하며 급하게 공사를 추진한 정황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집무실 이전은 거의 모든 공사가 설계 도면과 예산 비용 산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리 감독도 소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들어오게 되는 불법 하도급이 많았고 3억 원 넘는 예산이 과다 지급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한남동 관저 보수공사 역시 계약서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15곳 이상 무자격 업체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 관리 감독을 맡았던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해 추후 공직 임용 시 인사검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했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방탄창문 공사 책임자였던 전 경호처 직원 A 부장이 연루된 각종 위법 행위도 감사를 통해 확인돼 파면 요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4억 7천만 원에 불과한 방탄창문 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쓰도록 해 15억 원 넘는 혈세가 낭비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가 금액이 부풀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가 계산과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공사 수주업체에 지인의 땅을 시세의 2배 가격을 주고 사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공사비 1억 7천만 원까지 대납하게 했습니다. 감사원은 범죄에 연루된 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확인 결과 업체가 가져간 이유는 통상적 수준이었고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업의 시급성과 보안성 등으로 생긴 미비점에 대해선 앞으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순방에 우리 측 원전 전문가가 동행해서 체코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과 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추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된 건데요. 검찰이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가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손 씨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그 부분이 인정된 겁니다. 검찰이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혀왔던 만큼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종 선고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고령화와 저출생, 비혼 확산으로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30년 뒤쯤인 2052년 1인 가구 비중이 41%를 넘어서 1,000만 가구에 육박하고요. 가구를 대표하는 가구주의 연령은 계속 올라가서 절반의 가구주가 65세 이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전망한 결과를 이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정점을 찍고 줄고 있지만 가구 수는 2041년 2,400여만 가구까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비혼 확산으로 1인 가구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도시락도 그렇고 컵과일 같은 소용량 과일들까지 고객님들이 많이 사가시고 또 시식돼서 드시고 계십니다. 통계청 추계 결과 지난 2022년 34.1%인 1인 가구 비중은 2052년 41.3%로 7.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간 223만 가구 넘게 늘어나서 962만 가구에 이르는 겁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줄면서 2052년 10가구 가운데 8가구는 한두 명이 사는 가구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부 가구 비중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보다 커지고 4인 가구 비중은 6.7%로 보기 드물게 될 전망입니다. 2022년 2.26명인 평균 가구 원수는 2034년 2명선이 깨진 뒤 2052년 1.81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42년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은 40.8%로 독일 45.3%, 일본 43.7%보다 낮고 영국 32.9%, 호주 27.5%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도 급속히 늘어납니다. 현재 4가구 중 하나인 고령자 가구 비중은 2052년 절반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로 보면 불과 14년 뒤인 2038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30년간 2.3배 늘어서 1,179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1인 가구주도 지금은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높지만 2052년에는 80세 이상이 4가구 중 1가구, 65세 이상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통계청은 저출생 비혼 확산과 코로나 사태 영향이 남아서 2년 전 추계보다 1인 가구와 노인 가구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국내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허가를 받은 건 8년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이번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신청부터 통과까지 8년이 걸린 거죠? 네, 오늘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3, 4호기 건설 허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허가를 신청한 게 지난 2016년이니까 8년 만에 허가가 난 겁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건설 허가 신청 이듬해인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건설 사업이 중단되며 심사를 멈췄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지난 2022년 심사가 재개됐습니다. 이 원안위는 지난 2년 동안 건설 부지와 원전 설계의 안전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원전 부지에서 지진이나 함몰 같은 이 지질학적 재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질 해일에도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건설되는 원전은 3세대 가압 경수로인 APR 1400 노형으로 앞서 국내에 6기가 같은 노형으로 건설됐습니다.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으로 현재 가동 중인 신한울 1, 2호기, 세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같은 원전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체코에 수출하는 노형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원안위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원전의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한 설계 차이를 중점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 건설 허가가 난 건 2016년 신고리 5, 6호기, 지금은 세울 3, 4호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현재 건설 중인 이 원전 허가 이후 8년 3개월 만입니다. 신한울 3, 4호기의 완공은 각각 2032년과 2033년으로 예상되는데 한수원은 당장 내일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까지 완공되면 30기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세울 3, 4호기와 신한울 3, 4호기는 확정 설비로 간주하고 이 이외에 원전 4기를 추가로 짓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북한이 2달여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대남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멈추길 반복하던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북한이 쏜 복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비행한 거리는 360km 남짓입니다. 평양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남쪽으로 겨냥하면 서울과 대전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계룡과 군산 등 군 주요 시설까지 닿는 거리입니다. 지난 7월 초 미사일을 발사한 지 2달여 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때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했고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군은 미사일 도발 이유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은 최근에 우리 연합연습이나 쌍용 훈련에 대한 반발, 또 러시아 수출을 위한 또 그런 테스트 목적으로 했을 수 있고, 앞서 쓰레기 풍선을 남쪽으로 닷새 연속으로 띄어보내고 하루 전에도 부양한 데 이어 미사일까지 쏘면서 의도적인 복합 도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11월 5일이면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정말 대행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뭐 그 대행 도발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을 북한이 시험 발사할 수도 있는 거고 제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의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했고요. 오늘 서울고등법원은 주가 조작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의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손 씨는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파장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시 33도 안팎의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한가위 보름달은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과학기상부입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릴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기상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날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우선 요약을 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33도 안팎의 이례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추석 당일에도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다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상공으로 더운 고기압이 자리한 가운데 중국에 상륙하는 13호 태풍 버빙카에서 뜨거운 열기가 유입되고 남쪽 해상에서 지속적으로 수증기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연휴 기간 최고 32도까지 크게 오르고 밤사이 열대야도 지속할 전망입니다.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토요일에는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또 일요일에는 영동과 영남 등 동쪽 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추석을 전후해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13호 태풍 버빙카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 또 서해 남부에는 최고 4m 안팎의 풍랑이 예상돼 섬을 오가는 귀경객들은 배편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은 구름이 점차 걷히면서 한가위 보름달은 전국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서울에서는 오후 6시 17분쯤 보름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특위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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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개문 발차인데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협의체를 좀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원내대표의 원내 연설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 하자고 본인들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 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출범해놓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우리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과 또 한동훈 대표가 여야 의정 협의체를 놓고 언론 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인 의료계를 자극하는 대책만 내놓는데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겠습니까?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보건복지부 등 주무부처 장관과 차관의 경질과 문책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네, 여야 대표회담 이후에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요. 하지만 의료계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추석 전에 일부 의료단체라도 참여해서 개문 발차, 문을 열어놓고 일단 출범부터 하자라고 했는데 야당은 지금 식물협의체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개문 발차하기가 어려운 상황 같은데요? 네네. 지금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선제 조건이나 네. 여러 가지 의제에 있어서도 뭐 어떤 것이든 다 열어놓고 테이블에 올리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이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 그간에 쭉 한편으로 보면 지난번 2월 달에 의대에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복지부의 발표에 공식적인 논평으로 그것을 사실 지지를 했어요. 예. 그런 입장에서 의료 개혁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 한은 야당도 좀 협조를 해서 오히려 의료계를 설득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과 비본질을 좀 나눠서 본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지금 또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의 어떤 혼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의지를 갖고 어쨌든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한동훈 뭐 대표 자체가 이것을 문제 해결해서 무슨 중재자로서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진정성을 좀 바라보고 뭐 야당이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그리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먼저 협의체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을 했었어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금 어려워져 있는 지금 의료 체계의 혼란 이 부분을 좀 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논의하고 또 지금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양보할 부분들을 양보하고 타협점을 좀 찾자 이런 취지니까요. 그런데 오신환 의원님, 의료계에서는 올해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장차관 경질 그리고 또 대통령의 사과 이렇게 다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단체는 일부 의료단체, 단체가 워낙 여러 곳이었어요. 일부 단체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자, 일부 단체만 참여하더라도 출범시키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주요 단체까지 다 다 합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의료계의 요구는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주장해 왔잖아요. 그리고 정부와 거의 한 8개월 동안 제대로 된 어떤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제나 선제 조건을 두고서 또다시 그냥 언론을 통해서 양쪽의 입장들을 주장하게 되면 결국엔 논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의제도 다 테이블에 올라와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뭐 장차관의 어떤 경질이나 뭐 사과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테이블 속에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료계가 어쨌든 대화를 해야 본인들의 주장들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일관되게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선결되지 않으면 대화조차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의 지금 어려워져 있는 뭐 의료 체계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거의 뭐 지금 뭐 그걸 볼모로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일단 논의를 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의료계 일부만 참여하면 그 협의체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진성준 정책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면 식물협의체에 어떻게 참가를 할 수 있느냐, 참여할 수 있느냐,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지 여야 정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범위를 좁힌다면 의정 협의체라도 해라. 그리고 또 범위를 좁힌다면 여의정, 야당은 뺀다 할지라도 결국 의사단체, 핵심적으로 세 단체죠. 의협, 또 의대 교수단체, 전공의단체. 이 세 곳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현재의 의료 대란 붕괴 수준에 그다음에 입시에서 혼란 이것이 목전에 와 있으니까 이것을 풀자.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니까. 그런데 책임 있는 의사단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어떠한 제한 없이 뭐 어떠한 조건 없이 일단 모여서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총리, 대통령실, 그다음에 심지어 여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입시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건드릴 수 없다. 이미 수시도 시작됐으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시작하고 하니까 그 전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사단체들을 함께 끌어들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는 정지 작업은 가장 크게는 용산, 정부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는 한 발자국의 진전도 해나갈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물론 모든 현안을 놓고서 이야기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백지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의료계는 올해부터 백지화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부분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할 수는 있다. 다만 현실적인 지금 저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그것을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냐 문제이잖아요. 그리고 25년도에 지금 의대 정원 문제, 26, 27 모든 것들을 다 일단은 백지화하고 다시 논의하자는 게 지금까지의 의료계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사실 그 부분을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사실 의료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과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의료계가 주장하는 저 부분도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이 저는 일단 선행될 문제지 똑같이 지금과 같이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그것을 백지화해야만 만난다라고 하면 거의 일보도 진전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의료 대란으로 지금 파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의정 갈등 여야가 풀어보겠다 머리를 맞댈 것 같이 보였습니다만 또 여야마저도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이야기와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 준비설 관련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주장하고 있죠. 이 계엄 준비설. 야당이 이와 관련해서 계엄 대비법 만든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엄을 외계인에 비유하면서 외계인 대비법이냐고 비꼬한 거죠, 사실은. 자, 지금 그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하고 토론하자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외계인에 비할 바는 아니고요. 외계인이야 정말로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 실체도 알 수 없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은 우리 현대사에서 깊은 상흔을 준 실체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거고 그다음에 이 앞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결국 계엄 문건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계엄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것은 저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랄지 또 뭐 어쨌든 여러 어떤 석연찮은 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국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것을 공론화하고 공식화하고 어쨌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다가 봉창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던데요. 민주당 내에서 분위기는 솔직히 어때요? 글쎄요. 뭐 이것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큰 공감대가 있을까 하는 예. 의문은 저도 예.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오신환 의원께서는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2024년도 지금 예. 우리 국민들의 민도를 예. 봤을 때 사실은 뭐 거의 무슨 헛개비를 보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저런 발언들을 할까? 예. 그리고 현행 법률적으로도 사실은 계엄이 뭐 대통령이 발동을 하더라도 예. 국회에 지금 180석을 점하고 있는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예. 그것을 뭐 체포할까 봐 또 별도의 무슨 대비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넌센스고요. 예.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조차도 그걸 지금 시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10월 달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예. 이제 저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공방 속에서 몰고 가는 빌드업 과정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민주당의 내부에서도 대다수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뭐 근거도 없고 어떤 입증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전혀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엄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지금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서 가장 희한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더라고요. 그러면 뭐 저런 대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우습죠. 그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 하나의 정치적인 예. 본인들의 언급으로서 뭐 경고하는 정도 이런 예. 것들은 뭐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나 실제 무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예, 윤석열 예. 정부가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실은 좀 넌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나경원 의원의 모습이네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재개했죠. 조금씩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야권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야당이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면서 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 입장 듣고 오겠습니다. 김 여사님에 대해서 계속 너무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평소에 일반적인 영부인들이 했었던 행보 자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야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고리라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확 씌워갖고 그 다음부터 무슨 어떤 행보나 어떤 것도 결국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아주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요. 큰 선거가 있으면 또 안 나타나시겠지. 그 지난 총선 때처럼.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에 큰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26년에 뭐 지금 나타날 시기가 이제 뭐 지금부터 한 1년이겠죠. 뭐 그동안 좀 얼굴을 좀 내밀고 싶어 하겠죠. 본인이 자꾸 얼굴 비치는 게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지원 의원이 호칭을 해주니까 아마 그런 줄 알고 저런 행보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박지원 의원이 전날 뭐라고 했는데? 아이 김건희 대통령 무슨 윤석열 뭐 영부남 했잖아요. 네, 윤희태 전 사무총장이 이야기하는 과정에 이제 오른쪽에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마포대교를 찾아서 이제 네. 지구대 근무자를 이렇게 격려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를 놓고서 오늘 야당에서는 뭐 통치행위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 뉴스를 보고 저분의 직업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으면 총리 아닐까요? 혹시 총리나 장관 아닐까요? 라고 저는 누군가 이게 답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그럴 보이세요? 정도로 누구한테나 이렇게 온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것은 민주당에서 한 말이 아니라 물론 한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뭐 마치 통치자 같은 현장 행보였다. 그다음에 뭐 중앙일보 같은 데서는 상급자의 현장 시찰 느낌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 사실 나경원 의원은 별로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약한 고리라고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예. 대단히 표현을 잘해 주셨죠. 근데 약한 고리 그러면 왠지 좀 약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런데 최소한 최고 실세고요. 약한 고리는 아니다. 네, 예. 최소한 최고 실세죠. 예. 네, 그다음에 뭐 정말로 대통령 위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예. 저는 정말로 지금 50% 이상은 진짜 대통령 위에 있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진짜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예. 약한 고리가 아니라 최고의 권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 여사가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는데요. 예. 좀 뭐 저로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 뭐 디올백 사건 이후에 예. 물론 수심위에서 지금 검찰이 마지막 지금 단계에 와 있긴 하지만 예. 또 국민적 정서 자체가 계속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 언론을 지금 거의 도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봉사 현장이나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영부인의 예. 경우 할 수 있는 행보들과 달리 또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저런 어떤 무슨 현장을 시찰하는 듯한, 예. 점검하는 듯한 것은 사실은 여사가 할 수 있는 행보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예.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있고요. 네. 저것을 과연 대통령실에서 누가 일정을 짰는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본인이 스스로 그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지금 국민들 정서하고는 좀 눈높이하고 맞지 않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대선 과정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한 발언이 있어요. 예. 자기는 전문 직종에 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은 레디 퍼스트 역할을 안 하겠다. 예. 분명히 그래서 이부속실도 폐지하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저런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언급을 해야죠. 예. 내가 실제 여사가 돼서 보니까 여사로서 할 역할들이 있고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다. 네. 부속실도 만들고 이렇게 할 테니 국민들께서 좀 양해를 해달라고 언급을 하고 하는 게 맞지. 예. 그거는 싹 그냥 모른 척하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면 국민들이 제가 봐서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난주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처분 권고 뒤에 이제 보폭을 넓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요. 두 분께 그 평가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조금 전 속보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 전주가 과연 어떤 형량이 나올 것인가, 무죄가 나올 것이냐, 유죄가 나올 것이냐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지금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도 전주로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수사를 받았었고요. 근데 손모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조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심에서는 예.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1심에서 그 전주 손모 씨가 무죄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2심은 유죄가 나온 거예요. 2심 유죄는 새롭게 검찰이 방족죄라고 하는 예. 항목을 추가한 거죠? 예, 추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예. 지금 검찰에서는 김건희 여사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예.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그렇죠. 이야기를 해놓은 것 그랬죠.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글쎄요, 황제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물쩍 아마 네. 그다음에 이제 이 1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실이나 예. 검찰에서는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지는 예. 모르겠지만 예.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제동이 걸려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이러면 그냥 법 앞에 모두 이분은 유죄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김 여사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어떻게 보세요? 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자본시장법 자체가 굉장히 엄정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예. 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는 사실은 주가 조작의 공모 혐의에 대한 부분들이 예. 아까 손모 씨도 무죄가
1심에서요? 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검찰이 다시 이제 그 방조 혐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넣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형을 요번에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케이스로서 물론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겠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조건들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 유형으로 봐서는 아마 검찰에서 굉장히 큰 고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특히 요 사건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2009년부터 12년까지 한 3년여에 걸쳐서 그 주가 조작했던 그 사건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12년 3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이전의 문제인데 저는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뭐 털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법사위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요. 민주당은 12일 원래 오늘 처리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날로 일주일 뒤에 하자. 그리고 여야가 지금 의정 갈등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원식 의장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강력히 비판하던데요. 정청래 의원이 경악스럽다라고 했네요. 그거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의장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추석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인데. 그럼 우리가 예견되는 것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되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국회가 벌이는 모습은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에 뭐 며칠 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 국민의 79%가 지금의 의료 대란 때문에 만약에 내가 아프면 내가 좀 치료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뭐 여야 의정 협의체는 답보 상태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이 과연 국회 여야를 할 것 없이 국회가 보여지는 명절을 앞두고 보여야 되는 행위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대단히 그 현명한 판단을 국회의장께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의원들이나 또 뭐 당원들은 또 여기에 대한 뭐 경악스러울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듣기로는 2시 본회의 전에 민주당 의총이 있었는데 민주당 의총 때 분위기에서도 의원들이 국회의장의 그러한 판단에 대해서 그냥 대체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였더라고요. 그랬답니까? 그렇군요. 오신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워요. 저 사안 자체가 무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지금 대통령 영부인이 되고 나서의 문제도 아니고 특히 뭐 디올백 문제는 너무나 그 사건 자체 팩트가 너무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받은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걸 특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아서는 너무 정쟁일 뿐이고요. 또 지금 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연일 계속 그 화면을 지금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의 의원들도 내심 다 지역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그 국회에 나와 있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달라진 건 없어요. 다만 일주일 뒤로 미룬 거예요. 있지도 않은 본회의 날짜를 우원식 의장이 19일로 일주일 미룬 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할 건지 추석 끝나고 할 건지에 대한 문제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뭐 진성준 의장 포함한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사위원들이 뭐 발끈하는데 전혀 뭐 그게 저렇게 무슨 뭐 발끈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천하람 의원이네요. 가짜 브로맨스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두고서 가짜 브로맨스, 사법 리스크 브로맨스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준 가짜 브로맨스이긴 하죠. 두 분 사이 안 좋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사법 리스크 브로맨스로 엮여 있으면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본인이 구린 게 있으니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재명 대표 손을 잡고 나 좀 보호해 주시오. 민주당의 거대한 당세를 이용해서 나를 좀 보호해 주시오라고 했던 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손해를 보고 이재명 대표 득을 보는 국면인 게 이재명의 시간인데 내가 전직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내가 보호해 준다. 내가 문재인 보호자다. 이러면은 또 통도 커 보이고 정치적인 체급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천하람 의원의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가짜 브로맨스라고 표현했는데. 예. 뭐 천하람 의원이 말을 재밌게 하는 분이라 뭐 그냥 그 말 자체를 듣고 있으면 그런 재미는 뭐 있겠죠. 두 분 사이가 안 좋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는데 어쨌든 정례적으로 있어왔던 의례적인 방문 아니겠습니까? 이 앞전에 전당 대회가 있었고 새로운 지도부가 그렇죠. 있었고 그다음에 원래 가기로 했었는데 좀 늦춰진 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리면서 좀 늦춰졌던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의례적인 방문에 두 분이 만나신 거고 또 관련된 말도 의례적인 현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두 분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4위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딸인 문다혜 씨 자택도 압수수색을 지금 검찰이 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문다혜 씨가 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글을 보니까 수치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검찰이 아버지를 잡으려 나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문다혜 씨가 올린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사자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면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피의자로까지 적시될 만큼의 명확한 증거나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때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저희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뭐 이러저러한 어떤 수사 과정이나 조사 과정의 이야기가 나왔듯이 전현 살아있는 권력과 근데 과거의 권력에 대한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천양지차의 자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저는 심경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시나 전에 이렇게 여쭤보기 전에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었어요.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추석 연휴 의료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혜전 대변인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고요. 내일부터 윤 대통령이 의료 치안 그리고 재난안전 국가 안보 현황을 살피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과 함께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도 방문하고요. 장병도 격리할 예정이다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이번 추석에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관련된 의료 안전 안보 행보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정혜전 대변인은 야당이 연대에서 탄핵준비의원 연대를 결성한 것과 관련해서 탄핵 사전 준비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이재명을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연대 빌드업이 맞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짜 브로맨스라고 천하람 의원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세요? 최근 들어 저희가 천하람 의원 이야기들 중에 가장 재밌는 발언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평산마을 가기 전에 그 이전에 봉화마을도 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따님이신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그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거기에 결과적으로 이제 공동 경제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이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결국에는 그건 팩트를 기준으로 증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이 수사할 겁니다.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정확한 팩트와 근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야당 탄압 관련한 TF 구성을 했고요. 김영진 의원이 TF 위원장이죠.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민주당이 조금 소극적인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 관련. 김정수 여사 타지말 방문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근데 뭐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닌데 또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에서 그냥 너무 정색을 하고 대응을 하면 오히려 문제를 또 키워버리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 지금의 상황은 이제는 도가 너무 지나치다 민주당이 이러면서 정식으로 또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김영진 의원을 선임을 해서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다혜 씨가 나는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한 말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했을 때는 당당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뭐 결과적으로 늘 전형적인 어떤 정치 보복의 프레임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인데요. 사실이 이미 많은 부분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상식 전 의원이 특혜 채용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입증이 된 상태고 그것에서 이어진 지금 문 대통령과의 관계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생활비를 지급했던 부분들을 그 시점에 멈추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엔 뇌물성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이 될런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송갑석 의원께서는 당내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도 검찰이 할 것으로 보고 있나요? 지금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현재 법리나 드러난 것에 비해서 뭔가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망신을 주려고 하고 그런 어떤 검찰의 계산이 다분히 깔려 있고 이게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는 일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권력과 과거의 권력에 대한 잣대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저는 결코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신환 국민의힘 수도권 비전 특위위원장, 송갑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분석해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대해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연루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2심 선고 결과 자세히 전해주세요. 네, 서울고등법원은 조금 전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주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들이 시세 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금이 부족할 때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자신도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범죄 전반에 도움을 줬던 만큼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하는 등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 손 씨의 경우 1심에서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이 손 씨의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밝혔던 만큼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125명이 붙잡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조직 판매와 투약을 넘어서 국내 대학가에서 마약 제조까지 했다고요? 네,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외국인 마약 유통 조직과 투약자들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12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경기와 인천,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제조해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외국인 마약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을 유통했는데 홍보책과 배포책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일부 피의자는 대학가 원룸에서 마약류를 직접 제조하기도 했는데 원룸촌에서 마약을 만들다 합성물이 폭발해 피의자가 크게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단순 판매와 투약을 넘어 이렇게 마약 제조까지 국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농가나 외딴 섬에서 마약류를 제조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도심 주택가에 이어 대학가 원룸촌에서도 마약 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들의 마약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 대금 23억 5천만 원을 환수 조치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하는 등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현숙입니다. 최근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학교 앞 도로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방수포가 덮여 있고 주변에는 안전 고깔과 플라스틱 차단벽이 설치됐습니다. 서울 제기동 고려대 바로 앞 도로에서 가로 0.6m, 세로 0.9m, 깊이 1m 크기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땅꺼짐으로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 그것도 횡단보도와 맞닿아 있는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일단은 임시복구만 해둔 상태입니다. 성동 도로사업소는 주변 땅을 넓게 파고 조사에 나섰지만 명확한 원인이 발견되지는 않아 조사를 더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인데다 근처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흙을 파내고 하면 물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땅에는. 그럼 물 퍼내버릴 거 아니야. 물을 퍼내면 지하수 흐름이 더 강화되거든. 그러니까 어딘가는 물길이 샌 데는 꺼지는 거예요. 앞서 이달 초 인천 부계동과 경기도 부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서울 연희동 도로가 갑자기 꺼지며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957건에 달합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평소에 자주 오가던 학교 길이라서 되게 깜짝 놀랐었고 이게 또 주변이 꺼질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지나다닐 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도 좀 들어요. 전문가들은 특히 올여름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예년보다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GPR 가지고 봄에 4월까지 한번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쯤 9월달 들어오면 또 조사해보면 땅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미지가 다르거든요. 변화가 있으면 여기 문제가 있구나. 또 대규모 공사가 있었던 현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사전에 땅꺼짐 발생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열흘 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아이유 콘서트를 취소해달라는 글이 국민신문고 등에 올라왔습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오는 21일과 22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아이유 콘서트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객이 모일 걸로 예상되는데요. 다음 달 15일에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제3차 예선 한국과 이라크 간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민원인은 월드컵 경기장 사용은 축구 경기를 우선으로 하고
잔여 일정으로 공연을 유치하는 거라면서 이라크전까지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아이유 콘서트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올해 유난히 뜨거웠던 햇볕과 폭우에 각종 콘서트까지 겹치면서 경기장의 잔디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지난 5일 팔레스타인전을 0대0 무승부로 마친 뒤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대표팀 선수들도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 한 가지 좋은 점은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잔디도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것도 뭐 경기의 일부분이고 그걸로 변명을 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잔디 탓을 하고 싶진 않고 지난 4월에도 그룹 세븐틴의 월드컵 경기장 공연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됐고요. 5월에 콘서트를 열었던 임영웅은 이런 축구 팬들의 불만을 고려해 그라운드 객석을 판매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아이유 소속사 측은 그라운드 사용 매뉴얼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잔디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독일 드레스덴 시내 엘베강을 가로지르는 카롤라 다리입니다. 한밤 헤드라이트를 켠 차량이 이렇게 바쁘게 오가고 있고요. 가장자리 인도로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도로 한쪽이 그대로 풀썩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CCTV에도 오른쪽 일렬로 서 있던 가로등이 한꺼번에 사라지며 다리 일부가 주저앉은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붕괴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발생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100m 길이의 다리에 추가 붕괴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간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또 붕괴 사고의 여파로 지역 난방 파이프 2개가 파손돼 드레스덴 동부 온수 공급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덥고 추석 전에 이렇게 더운 건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추석에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더 힘들지 않을까. 오늘이 9월 12일입니다. 그런데 날씨는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밤에도 열대야는 물론 습도까지 높아서 잠들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끝모를 더위 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지 또 올 가을은 정녕 사라져버린 건지 기상 전문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정말 너무 더워서 에어컨 다시 틀었어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네, 그 여름이 끝날 무렵에 다소 수축했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확장한 겁니다. 여기에 대기 상층에는 여전히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한여름처럼 지금도 한반도가 두꺼운 이불을 두 겹이나 덮고 있는 겁니다.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 보니 하늘이 맑아서요. 낮에는 강한 햇볕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오르게 되는 건데요. 어제 경기도 양평 옥천면이 무려 38도까지 오르면서 가장 더웠고요. 공식적으로도 정읍이 36.1도, 대전 35.3도, 서울도 34.6도로 9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더웠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역은 속초 27.6도, 울진 29.7도 등 상대적으로 30도 아래에 머물렀습니다. 네, 같은 한반도 내에서도 지역별로 기온차가 굉장히 크네요. 네, 맞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상황입니다. 이 초록선이 바람을 나타내는 건데요. 주로 불었던 바람이 이렇게 남동풍 그리고 약간의 동풍 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바람을 타고 이렇게 동쪽에 있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넘으면서 이 고온 건조해지는 팬 현상 때문에 이 서쪽 지역은 기온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이 동쪽보다는 산 넘어 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온이 높아진 겁니다. 네. 아니, 기온도 높은데 습도도 높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보통 이런 팬 현상은 예. 이 산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기 때문에 이 습도 높은 무더위가 아니라 기온은 높지만 습도는 낮은 불볕더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제는 동풍보다는 주 방향이 남동풍이었습니다. 예. 이 공기가 산을 넘어서 건조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자체가 워낙 습도가 높고요. 이 남동풍은 공기가 산을 넘어오는 정도가 이 정면에서 산을 넘는 동풍보다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네. 이 건조해지는 정도가 조금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당장 다음 주에 추석인데요. 성묘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다음 주에도 더운가요? 네, 맞습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연휴 내내 31에서 32도까지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이 대기 상층에는 계속해서 이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머물고 있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하는 게 원인입니다. 예. 이 바람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이 바람 방향이 어제는 남동풍이었다면 추석 연휴에는 이렇게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이 산을 넘어서 기온이 오르는 효과가 조금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 또 다른 원인은 수증기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네. 이 대기가 머금고 있는 수증기의 양인 가강수량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예. 이 빨간색이 수증기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소용돌이 보이시죠? 예, 예. 이게 태풍입니다. 아. 태풍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수증기가 계속해서 모이는 건데요. 예. 주말 사이 이 태풍이 이렇게 상하이 부근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수증기를 계속 끌어올리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도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두 영향이 더해지면서 한반도에도 이렇게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저 북태평양 고기압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원래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정도로 내려오는 쯤인데요. 그래야 우리가 가을을 느낄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한반도를 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연휴가 그럼 끝나면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기온 전망을 보면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는 이렇게 서울 기온이 30도를 보이다가 19일부터는 28도 이렇게 30도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를 보면요. 예.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찬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고기압 영역 그리고 아래 따뜻한 영역으로 크게 3등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고기압이 한반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도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부터는 이 고기압의 영향이 조금은 적어지면서 이 위쪽에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태풍의 이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예측하고 있는 이 수치 예측 모델의 23일 기압 배치도입니다. 이 먼 남쪽 해상에 이렇게 저기압들이 여러 개 보이는데요. 이 태풍의 씨앗이 되는 저기압입니다. 이 저기압들이 중심 풍속이 초속 17m 이상 오르게 되면 태풍으로 강하게 발달하는 건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의 해수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조금 수축하는 단계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머무르고 있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라 태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될 수도 있어 10월까지도 이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래로 빠지면 시원해지기는 하는데 태풍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준 태풍 종다리 딱 한 개였죠? 네, 맞습니다. 올여름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지난달 21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던 종다리 하나인데요. 네. 다행히 종다리는 세력이 약한 채로 올라와서 금방 열대저압으로 약화했는데요. 현재 높은 해수 온도 때문에 최근에 발생했던 10호 태풍 산산 그리고 11호 태풍 야기 등은 이 세력이 슈퍼 태풍급으로 무척 셉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필리핀 등은 피해가 막대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기압이 이렇게 머물고 있어서 태풍이 올라오지 못하는 데다 이 13호 태풍 버빙카도 그래서 중국 서쪽을 향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더위가 태풍을 막아준 셈인데 그럼 뭐 태풍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덥기를 바라야 되는 건가요? 네, 절대 아닙니다. 올여름 더위 생각해 보시면 1994년과 2018년에 버금가는 정도였지 않습니까? 이 5년 만에 기온이 40도까지도 올랐고요. 열대야도 최장, 최다, 가장 늦은 기록 모두 갈아치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태풍은 막아줬지만 더위가 이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어제 기준 온열 질환자는 추정 사망자 32명을 포함해서 3,500명에 달하는데요. 지난해보다 1,000명이 많은 수준으로 이 더위로 인한 피해도 못지않게 큰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우리나라가 뚜렷한 사계절이 아니라 봄하고 가을이 되게 짧아지고 있는데 올가을은 더 짧아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선 기상학적으로 가을은요. 일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지 않은 첫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최근 우리나라의 가을은요. 전국적으로 평균 9월 17일을 전후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화면 보실까요? 최근 한반도 여름 길이는 97일로 100일에 육박하는 반면에 가을은 71일로 이 3달을 채우지 못하고 끝납니다. 올해도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세계 기상기구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온난화가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에는 50여 년 뒤에는 여름이 10월 하순까지 6개월에 육박해서 점점 가을이 사라져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월에 휴일도 많고요. 단풍 구경 가고 싶은 사람 많을 텐데 단풍에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년 단풍 어땠는지 기억나시나요? 작년 단풍은요. 도심 곳곳에 이 단풍이 제대로 물들지 못한 채로 초록 단풍이 있었습니다. 이 단풍이 곱게 물들려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교차가 커져야 하는데요. 작년에도 여름 더위가 늦가을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쌀쌀해져서 이 제대로 세결되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올가을은 단풍 시작 시기 자체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을 걸로 전망이 된 데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단풍색도 예년만큼 고울지는 미지수로 보고 그런 있습니다.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뭐 울긋불긋 단풍 보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YTN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명 가수의 티켓 안표 가격이 500만 원까지 치솟는 등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안표 거래가 큰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안표상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웃돈 거래를 처벌하고 신고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판매된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서트 VIP석 가격은 16만 5천 원. 하지만 온라인상에 올라온 안표 가격은 정가의 30배가 넘는 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국내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티켓의 안표는 400만 원을 기록했고 롤드컵 결승전도 안표 거래가 속출했습니다. 안표상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선점한 뒤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등 점점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현행법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입장권을 웃돈 거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것과 안표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의 신설. 이와 함께 권익위는 형사처벌을 현행 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 수준보다 강화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또 안표 신고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해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명확한 부정판매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법은 부정판매의 기준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재판매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관람객들이 구입한 가격은 개인마다 제각각으로 신고 단속 적발 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안표 피해는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공식 신고된 공연 안표 건수는 2020년 300여 건에서 2022년 4,200여 건으로 2년 새 11.8배 증가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경제 이슈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Living alone, I think of all the friends I've known. But when I dial the telephone, nobody's home. All by myself. 영상 구성이 쓸쓸하고 외롭네요. 네. 1인 가구가 계속 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통계청이요, 장래 가구 추계라는 거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 이 현재 시점에서의 그 인구 변동이 일정 시점까지도 계속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통계를 낸 겁니다. 네. 일단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1인 가구 증가세는 향후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아. 그러니까 2022년에 739만 가구에서 2052년이 되면요, 962만 가구까지, 그러니까 거의 1000만 가구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더니요, 2022년 기준으로 34.1%에서 2037년쯤에는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되고요. 2052년이 되면 41.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2.26명에 해당하는 평균 가구원 수는 2034년이 되면은 2명 선이 깨진 뒤 2052년이 되면은 1.8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예예. 이와 관련해서 통계청 관계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022년 2.26명에서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2022년 가구 유형은 1인 가구 34.1%,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 27.3%, 부부 가구 17.3% 순으로 많았으나 2052년에는 1인 가구 41.3%, 부부 가구 22.8%, 부부 플러스 자녀 가구 17.4% 순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뭐 가족을 네. 대표하는 뭐 세대주라고 하는 가구주, 네. 가구주의 연령도 점점 높아진다고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전체 네. 가구의 절반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그런 고령자 가구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2년에 약 522만여 가구에서 2052년이 되면 2.3배 정도 증가한 1,178만여 가구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중을 살펴봤더니요, 2022년에 24.1%에서 2052년이 되면 50.6%까지 증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뒤에는 고령자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웃돌게 되는 셈입니다. 또 1인 가구만 놓고 봤을 때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후 2052년이 되면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총 인구의 경우에는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인 건 맞지만요. 이 총 가구 수는 점점 늘어나서 2041년에 2,436만여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서 2052년이 되면 2,327만여 가구가 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렇게 총 인구가 감소로 전환했는데도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난 건 1인 가구의 증가세 때문입니다. 네.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또 비용 네. 가구도 늘고 있다니 더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곳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자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나요 제발 널 찾지 말아줘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줘 어쩔 수 네. 직장인 4명 중 1명이 9일을 쉰다. 이 어디에서 조사한 거예요?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그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일, 20일 이렇게 이틀 연차를 내면은 예. 최장 9일까지 쉴 수가 있는 건데요. 봤더니 10명 중 4명이 추석 연휴에 연차를 사용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가운데 이틀 모두 연차를 내겠다고 한 사람들은 모두 25.7%, 그러니까 직장인 4명 가운데 1명은 이번 연휴에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연차를 쓰고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건가요? 뭐 연차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 조사한 결과 그 연차를 사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더니요. 예. 연차를 쓰겠다고 답한 직장인들의 40% 이상이 일단 집에서 쉬겠다라고 답했고요. 네. 이어 37% 이상은 국내 여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24% 이상은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답했고요. 해외 여행을 가겠다는 응답 역시 21% 정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다음 그래픽에서는 반대로 연차를 사용 안 하는 이유도 좀 살펴볼까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33%를 넘어서 가장 많았고요. 예. 이어서 27% 이상은 회사에서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동료들 눈치가 보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20%가 넘었습니다. 예. 네, 또 직장인들이 이번 추석에 받게 될 상여금도 관심사인데요. 설문에 응한 직장인 가운데 35% 이상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라고 답했고요. 예. 금액은 평균 83만 8천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직장인들은 그렇고 구직자들은요. 연휴에도 직장 찾아서 나서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직자들은 조금 사정이 다르다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다른 취업 포털인 사람인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네. 사람인의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신입 및 경력 구직자 1,600여 명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74%가 이 연휴에도 쉬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겠다라고 답한 거고요. 그렇다면 연휴에도 구직 활동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더니요. 수시 채용 진행으로 목표 기업 공고가 언제 뜰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0%를 넘어 1위를 차지했고요. 예. 이 공고가 적고 또 취업이 힘들어서라는 답변이 2위, 그리고 연휴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라는 응답이 3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취업 준비를 이제 귀성길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 구직자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취직했느냐 뭐 이런 소리 맞아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힘드니까요.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정을 좀 할 게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서울 지역 아파트 값 상승률 저희가 그래픽은 잘 표시했습니다. 0.21%에서 0.23%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보도를 해드렸는데 큰 자막으로는 2.1%, 2.3%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0.21%에서 0.23% 올랐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기업 단신입니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에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이 삼성전자의 최신 휴대전화로 293컷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선수단의 갤럭시 Z 플립 6 제품을 지급했고 선수를 메달을 딴 뒤에 시상대에서 직접 영광의 순간을 남기겠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술로 사회 혁신을 이룰 기업가가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돌 하나로 새 2마리가 아닌 10마리를 잡아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며 많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이 건설사 가운데 처음으로 면접 복장을 자유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면접관과 지원자의 자리 배치를 가깝게 하고 종이 서류 대신에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친밀하게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코리아가 제주도 서귀포시 삼방로에 제주 지역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러시 측은 제주 고유의 특색을 담은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서 무료 세무상담 행사인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행사를 열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오늘은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에서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오늘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이 비는 가을비보다는 여름비에 가깝게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오늘 밤이면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에서는 내일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최고 60에서 80mm가 되겠고요. 내일 충청 이남 지역에는 소나기만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는 때 아닌 가을 폭염이 절정에 달했는데요. 비와 함께 오늘 서울에서는 낮 기온도 26도 정도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다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점차 올라가겠는데요. 내일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2도 보이겠고요.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무더웠던 남부지방에서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덥겠습니다. 광주와 대구 34도 보이겠습니다. 이후 추석 연휴에도 선선한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하늘도 흐리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는 동해안에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